할머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2024년 3월 12일 서울 한복판 은행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 평범했던 화요일 오후가 생과 사의 갈림길로 변했습니다. 73세 박순자 할머니. 평생 남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온 분. 3천만 원. 그녀의 전 재산을 노린 거대한 함정이 시작되었어요. 지은아, 할미뽀뽀 기억하지? 전화 너머 손녀의 목소리. 하지만 진짜 지은이는 그 순간 학교에 있었습니다. AI가 복제한 완벽한 음성. 은행 안에 숨어든 4명의 감시자. 그리고 가족 내부의 충격적 배신자. 이건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어요. 현장 통제형 신종 사기. 대한민국 100만 노인이 노출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 뒤돌아보지 마세요. 은행 직원의 긴급 경고 뒤에 숨겨진 진실. 15년 근무 은행 베테랑이 내부 정보를 팔았고 믿었던 가족이 8개월간 할머니를 감시했으며 첨단 기술이 사랑하는 마음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이 치밀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꾸민 진짜 배후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소름 끼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일이죠.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중은행 역삼동 지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 오후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직장인들이 하나둘씩 돌아와 업무를 보기 시작하고 은퇴하신 어르신들도 연금 수령이나 각종 금융 업무를 위해 방문하는 시간대였습니다. 5번 창구에 앉아있던 김민수 대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업무 5년 차. 32살의 김민수 대리는 이제 웬만한 업무는 눈을 감고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베테랑이었죠. 예금, 출금, 대출 상담, 보험 가입까지 하루에도 수십 명의 고객을 상대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김민수 대리는 특별히 노인 고객들을 대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최근 들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금융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투자 사기. 정말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오전부터 여러 고객들을 상대했습니다. 부동산 대출을 상담받으러 온 30대 부부, 펀드 가입을 문의한 40대 직장인,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70대 할아버지까지. 평범하고 일상적인 하루였죠.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조금 급한 걸음으로 창구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73세. 키 155cm 정도의 단정한 체구에 늘 깔끔하게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죠. 젊은 시절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알찬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자식들이 모시고 살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혼자 살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도 바쁜데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게 할머니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용돈도 받지 않고 지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적은 연금으로 검소하게 살아가시면서도 손자 손녀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할머니셨어요. 특히 대학생인 손녀 지은이를 많이 아껴 하셨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떤 업무 보러 오셨나요? 김민수 대리가 평소와 같은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늘 여유롭고 차분하던 할머니의 표정이 오늘은 조금 경직되어 보였거든요. 아, 저기, 통장에서 돈을 좀 찾으려고 해요. 3천만 원 정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3천만 원. 김민수 대리는 할머니의 계좌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 금액은 할머니에게 평생 모은 전 재산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는 액수였습니다. 남편의 보험금을 비롯해 평생 모은 돈을 조금씩 사용하시면서도 아껴두신 소중한 목돈이었죠. 김민수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첫째,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할머니는 매우 침착하고 차분한 분이셨는데 오늘은 명백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둘째, 할머니가 자꾸 뒤를 돌아보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셋째, 평소 할머니는 은행에 오시면 김민수 대리와 안부 인사도 나누고 손자 손녀 이야기도 하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할머니 신분증하고 통장 주세요. 아, 네. 할머니가 가방에서 통장과 신분증을 꺼내는 손놀림도 평소보다 서둘러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 때 휴대폰이 보였는데 화면에 여러 개의 부재중 전화 알림이 떠 있었어요. 김민수 대리는 할머니의 신분증과 통장을 받으면서 할머니의 표정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할머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였어요. 명백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어디 아픈데라도.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할머니의 대답은 짧고 다급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찾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은행에서는 고액 출금 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노인 고객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규정이었죠. 하지만 김민수 대리의 질문에는 단순한 확인 절차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상태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할머니가 잠깐 주저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병원비가 필요해서.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에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시킨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휴대폰을 보더니 거의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민수 대리는 할머니가 전화를 받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전화를 받은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통화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전화 너머에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끊고 김민수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김민수 대리의 직감이 강하게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보이스피싱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급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마치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대리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할머니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5년간의 은행 근무 경험상 이런 상황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노인 고객이 갑자기 큰 돈을 찾으려 할 때는 90% 이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였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손에 쥔 휴대폰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을 확인할 때마다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김민수 대리는 할머니의 계좌 정보를 확인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할머니는 평소에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만 생활비로 찾으시는 분인데 갑자기 3천만 원을 찾으려 하시다니. 할머니 잠시만요.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 정말 괜찮으신 거죠? 혹시 누군가 할머니를 속이는 건 아닐까요? 김민수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받은 교육 중에 고객 보호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업무 처리를 잠시 중단하고 확인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네네. 아무 문제 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할머니가 다급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가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이 더욱 경직되었어요. 김민수 대리는 할머니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보이스피싱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수 대리가 고개를 들어 은행 내부를 둘러본 순간 뭔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은행 입구 쪽에서 한 남성이 할머니 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었죠. 정장은 입고 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정장만 걸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남성이 할머니와 시선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도 그 신호를 받았는지 더욱 긴장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김민수 대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이 아니야. 현장에 공범이 있어. 김민수 대리는 은행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어요. ATM 기계 앞에 서 있는 척하면서 할머니 쪽을 계속 보고 있는 40대 정도의 남성이 있었거든요. 그 남성은 ATM 기계 앞에 서 있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카드도 넣지 않은 채로 그냥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선은 계속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이야. 김민수 대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할머니를 감시하고 압박하는 새로운 수법이었어요. 할머니가 혹시 의심하거나 도망가려 하면 즉시 제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 사람을 배치한 거였죠. 김민수 대리는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게 주변을 더 살펴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공범이 있을까 싶어서요. 다행히 더 이상의 수상한 인물은 보이지 않았지만 2명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할머니. 김민수 대리가 할머니를 부르려는 순간 할머니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통화였어요. 네,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머니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전화 너머의 사람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 대리는 할머니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어요. 네. 네, 알겠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할게요. 은행 직원도. 네네. 할머니가 자신을 힐끔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화 너머의 사람이 은행 직원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이 선량한 할머니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니요.
김민수 대리는 재빨리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 남성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행 입구의 남성은 가끔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확인하고 있었고, ATM 앞의 남성은 할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전화 너머의 조직에 중계하고 있구나. 김민수 대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화로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의심하거나 도망갈 수 없도록 현장에서 직접 통제하는 새로운 수법이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통화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김민수 대리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놀랍게도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거든요. 할머니, 저예요. 지은이에요. 정말 급해요. 그 목소리는 정말 자연스럽고 친근했어요. 마치 정말 할머니의 손녀가 전화를 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달라졌어요. 불안함 속에서도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지은아, 우리 지은이가 맞아? 네, 할머니. 저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 김민수 대리는 전화 내용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목소리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만약 자신이 할머니였다면 정말 손녀가 전화한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민수 대리가 은행 입구 쪽 남성을 다시 보니 그 남성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이 말하는 타이밍과 할머니 휴대폰에서 들리는 또 다른 남성 목소리의 타이밍이 일치했던 거예요. 설마 저 남성이 직접 통화에 참여하고 있는 건가? 김민수 대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치밀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할머니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친손녀였어요. 올해 대학교 4학년으로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손녀였죠. 똑똑하고 예쁘고 착한 손녀. 할머니는 언제나 지은이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김민수 대리는 할머니와 전화 너머 목소리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말 자연스럽고 친근했어요. 마치 정말 할머니의 손녀가 전화를 건 것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돈을 당장 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정말 사고를 내서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은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손녀가 다쳤을까봐 걱정하는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3천만 원을 당장 준비해야 해요. 부모님한테는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실망하실 거예요. 김민수 대리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지만 문제는 그 목소리가 정말 손녀와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만약 자신이 할머니였다면 아무 의심 없이 믿었을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 그런 큰 돈을. 지은아, 어떤 사고를 낸 거야? 할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차를 긁었어요. 그런데 상대방 차가 너무 비싼 차라서. BMW인데 수리비가 엄청나대요. 할머니, 정말 급해요. 전화 속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정말 손녀가 울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김민수 대리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금 통화하시는 분이 손녀분이신가요? 네, 우리 지은이에요. 큰일이 났다고. 할머니가 대답하면서도 계속 전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럼 한 가지 확인해 보실까요? 손녀분의 평소 번호로 직접 전화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민수 대리의 제안에 할머니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화 너머에서 더욱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다고 해요. 제발. 30분 안에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불렀던 그 말. 기억하시죠? 할미뽀뽀 말이에요. 할머니만 아는 우리만의 비밀이잖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할미뽀뽀는 지은이가 5살 때부터 할머니한테만 쓰던 특별한 표현이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고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만 사용하던 비밀스러운 애칭이었죠. 지은아, 정말 너구나. 그 말을 어떻게 해? 할머니가 완전히 믿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모든 의심과 경계가 무너졌어요. 김민수 대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개인적인 정보까지 알고 있을까요? 단순한 보이스피싱 그룹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할머니의 가족 관계를 철저히 조사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대리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은행 안에 있던 2명의 수상한 남성들이 할머니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는 듯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봐도 될까요? 손녀분이 정말 맞는지. 김민수 대리가 말하려는 순간 할머니의 휴대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남성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 남자친구 민준이에요. 지은이가 너무 놀라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 목소리도 매우 자연스러웠어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로 정중하면서도 다급한 어조였습니다. 할머니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가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지은이가 2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였고 할머니도 여러 번 만나본 적이 있는 착한 청년이었어요. 민준아, 너도 함께 있구나. 우리 지은이. 정말 괜찮은 거야? 많이 놀랐을 텐데.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는 괜찮아요. 저도 옆에서 돌봐주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어요. 상대방이 계속 독촉하고 있어서. 민준이라는 남성의 목소리도 완벽했어요. 할머니를 대하는 예의 바른 어조, 지은이를 걱정하는 마음, 모든 게 진짜 같았습니다. 김민수 대리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어요. 목소리만이 아니라 말투, 억양,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김민수 대리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입구 쪽에 있던 남성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성이 말하는 타이밍과 할머니 휴대폰에서 들리는 민준이라는 남성 목소리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일치했던 거예요. 그 남성이 할머니 정말 급해요라고 말하는 순간과 할머니 휴대폰에서 같은 말이 들리는 순간이 정확히 같았던 겁니다. 저 남성이 직접 민준이 역할을 하고 있구나. 김민수 대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역할극을 펼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ATM 앞에 있던 또 다른 남성도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아마 그 남성도 통화에 참여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은행 직원분이 뭐라고 하시나요? 전화 속에서 민준이라는 목소리가 물었어요. 아, 잠깐만. 할머니가 김민수 대리를 바라봤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 이건 우리 가족 문제니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알려지면 지은이가 더 힘들어해요. 전화 속 목소리가 할머니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김민수 대리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이들은 할머니와 자신의 대화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 있는 공범들이 모든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곤란해요. 전화 속에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사랑하는 손녀가 곤경에 처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던 거죠. 알겠어, 지은아. 할머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김민수 대리를 다급하게 바라봤어요. 제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우리 손녀가 큰일 났어요. 김민수 대리는 이 순간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막지 못하면 할머니의 평생 재산이 사라질 거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대리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현장 감시형 사기였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수법이었습니다. 은행 안에 있는 2명의 남성, 그리고 전화 너머의 목소리들.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어요. 이들은 할머니가 의심하거나 도망갈 수 없도록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잠시만요. 제가 보안팀에 확인 좀 해볼게요. 김민수 대리가 일어서려는 순간 할머니가 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휴대폰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혹시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나요?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가족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김민수 대리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전화 너머의 사람들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화 내용을 알지? 김민수 대리는 주변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은행 입구의 남성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ATM 앞의 남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ATM 앞에 있던 남성의 귀에 작은 이어폰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남성이 입을 작게 벌리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으로 실시간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조직적이야. 이들은 팀을 이뤄서 할머니를 포위하고 있어. 김민수 대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전화로만 속이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요원들을 배치해서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법이었던 겁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 업무는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김민수 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왜요? 왜 중단해요? 할머니가 당황했습니다. 그러자 휴대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은행 직원이 왜 그래요?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빨리 설득해보세요. 이번에는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라는 여성 목소리였지만 어투가 급작스럽게 변했어요. 평소 착하고 예의 바른 지은이라면 절대 할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김민수 대리는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은행 입구의 남성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ATM 앞의 남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행 밖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거든요. 은행 앞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그 차는 할머니가 은행에 들어올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도 엔진을 켜놓은 채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 차도 이들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김민수 대리는 점점 더 긴장했습니다. 이들의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손녀분께 직접 통화 좀 해볼게요. 김민수 대리가 할머니의 휴대폰을 받으려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행 입구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할머니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ATM 앞에 남성도 슬금슬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건 위험해. 김민수 대리는 직감했습니다. 이들이 할머니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할머니가 돈을 주지 않거나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들이 직접 나서서 강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김민수 대리가 할머니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보려 했지만 김민수 대리가 재빨리 막았어요. 뒤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제 말만 들으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 지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이건 새로운 형태의 보이스피싱이에요. AI 기술을 이용해서 손녀분의 목소리를 복제한 거예요. 김민수 대리가 설명하는 동안 휴대폰에서는 계속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할머니, 왜 대답 안 해요? 정말 급하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전화 속 목소리들이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상황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은행 입구로 한 명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얼굴이 할머니의 손녀 지은이와 매우 닮아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말 지은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여성이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아, 너 왜 여기 있어? 진짜 지은이가 나타난 거였어요.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할머니를 본 거였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학교에서 수업 받고 왔는데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진짜 지은이의 등장으로 모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휴대폰에서 통화가 급하게 끊어졌어요. 그리고 은행 안에 있던 2명의 수상한 남성들이 재빨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도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어요. 할머니, 혹시 누가 저인 척하면서 전화했나요?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미뽀뽀라는 말을 알았을까요? 그 말은 할머니와 저만 아는 비밀인데 지은이의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미뽀뽀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또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은아,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한 적 있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없어요, 할머니. 절대 없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지은이가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엄마 앞에서 할미뽀뽀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엄마가 웃으면서 어머니, 지은이가 할미뽀뽀 한다고 하네요 라고 했었어요. 순간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머니와 지은이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럼 엄마를 통해서 그 정보가 누군가에게 전해진 건가요?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민수 대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더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개인적인 정보까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30분 후 경찰의 수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는 할머니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반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그럼 아까 전화한 건 누구야? 할머니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과 통화했던 목소리가 정말 손녀 같았는데 진짜 지은이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진짜 지은이는 할머니의 상황을 전혀 몰랐어요. 사고도 내지 않았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학교에서 졸업 논문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무슨 전화요? 저 지금까지 수업 듣고 있었는데요. 휴대폰도 무음으로 해놨고요. 지은이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한테 전화한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재중 전화나 문자 메시지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민수 대리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받으신 전화는 모두 가짜였어요. 최신 AI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똑같았는데, 말투도 억양도 모든 게 우리 지은이와 똑같았어요.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김민수 대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요즘 AI 기술이 발달해서 몇 개의 음성 샘플만 있어도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손녀분의 SNS 동영상이나 음성 메시지를 학습해서 완벽하게 복제한 거예요. 심지어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손녀분 목소리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지은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럼 제 목소리가 도용당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김민수 대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할머니와 손녀분만의 비밀인 할미뽀뽀라는 단어를 알았을까요? 그리고 민준 씨 이름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가족 관계도 너무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할미뽀뽀는 정말 할머니와 저만 아는 비밀인데. 지은아, 정말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어? 할머니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아, 잠깐만요. 지은이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알고 있어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요?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엄마 앞에서 실수로 할미뽀뽀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웃으면서 어머니, 지은이가 할미뽀뽀 한다고 하네요. 정말 귀엽죠? 라고 했거든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기억해낸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지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민수 대리는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께서 누군가에게 이런 가족 이야기를 하신 적은 없을까요? 아니면 며느리분이 아닌 다른 경로로. 그 순간 지은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떠올린 듯 말했어요. 아, 최근에 저희 집에 자주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모부요. 엄마 여동생의 남편인데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자주 와요. 그때마다 가족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갔을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민철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네, 이모부 이름이 민철이에요. 지난달에도 2번이나 왔는데 그때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지은이를 아끼시는지, 어릴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김민수 대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그 이모부가 할머니의 경제적 상황도 알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 맞다. 지난번에 엄마가 어머니가 남편분 보험금을 잘 관리해서 여유가 있으시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모부도 같이 있었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 대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어요. 할머니, 혹시 민철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응, 키가 크고 30대 중반쯤 되고 정장을 즐겨 입더라. 김민수 대리와 지은이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방금 전에 은행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보안팀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은행 입구에서 할머니를 감시하던 남성이 바로 민철이었던 거였습니다. 이모부가 저인 척 전화를 한 거예요?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민철은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였던 거예요. 민철은 3개월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설명했어요. 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 가면서 가족들의 정보를 수집했고 지은이 씨의 일상 대화나 SNS 게시물을 통해 목소리 데이터를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철의 준비 과정이었어요. 민철의 휴대폰을 분석해 보니 AI 음성 변조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은이 씨와 민준 씨의 음성 샘플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민준이 목소리도 가짜였다는 거예요? 지은이가 경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준 씨의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학습해서 목소리를 복제한 거죠. 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현장 통제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할머니가 의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현장에 감시 요원을 배치한 거예요. ATM 앞에 있던 사람도 공범이었나요? 김민수 대리가 물었습니다. 네, 민철의 동료였습니다. 이들은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전화 통화 내용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민철이가, 내가 그렇게 믿었던 민철이가.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할머니를 속이려 했다니. 하지만 경찰의 조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철은 이런 수법으로 이미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던 거였어요. 할머니가 첫 번째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민철이 이 모든 계획을 혼자 세운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더 큰 조직의 일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민철은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모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할머니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경찰의 조사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철의 범행 동기와 준비 과정이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악질적이었던 겁니다. 민철은 무려 8개월 전부터 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형사인 박 형사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할머니께 돈을 빌리려고 접근했는데 할머니가 거절하시자 아예 사기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민철이가 언제? 작년 7월경에 할머니께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기억나세요? 박 형사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었지. 하지만 나도 그런 큰 돈은 없다고, 그리고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민철이 할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의 실제 재정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서 계획이 구체화된 거죠. 지은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이모부가 저희 집에 자주 온 것도 다 계획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민철은 의도적으로 지은이 씨 집에 자주 방문하면서 가족 정보를 수집했어요. 특히 할머니와 지은이 씨의 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에피소드들을 모두 메모해뒀더군요. 박 형사가 수사 자료를 보여줬어요. 민철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장에는 할머니 가족의 정보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할머니를 부르는 특별한 애칭 할미뽀뽀,
지은이 남자친구 이름 민준, 할머니가 지은이를 가장 아낀 할머니 고험금 약 5천만 원 보유.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정도로 정교한 사기는 처음 봅니다. 박 형사가 감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생활 패턴, 은행 방문 시간, 가족 관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지은이 씨의 목소리를 학습하기 위해 SNS 동영상들을 모두 다운로드 해뒀더군요. 더 놀라운 건 민철이 할머니가 은행에 가는 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민수 대리가 궁금해했습니다. 지난주에 할머니께서 며느리분께 다음 주에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정리해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대화를 민철이 우연히 들었던 거죠. 할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입이 가벼웠구나. 가족이라고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는데.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족을 믿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철은 이런 수법으로 이미 다른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던 거였어요. 할머니가 첫 번째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총 7건의 사기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어요. 모두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었고 총 피해 금액은 2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럼 이모부가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속인 거예요?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어떤 때는 조카로, 어떤 때는 사위로, 또 어떤 때는 손자의 친구로 가장했죠. 모두 AI 음성 변조 기술을 이용했고요. 박 형사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돈을 빼앗겼는데 할머니만 유독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김민수 대리가 막아주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김민수 대리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이유죠? 민철이 할머니에게만은 특별히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잖아요. 가족관계, 개인적인 비밀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왜 실패했을까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순간 박 형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철의 휴대폰을 분석해보니 사건 당일 오후 1시경에 누군가로부터 문자를 받았더군요. 어떤 문자요? 오늘 계획 취소. 할머니가 은행 직원을 의심하고 있음. 일단 철수하되 다음 기회를 노려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민철 말고 다른 공범이 더 있다는 뜻인가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범은 은행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형사의 말에 김민수 대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우리 은행 직원 중에 공범이 있다는 뜻인가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철이 할머니의 정확한 계좌 정보와 거래 패턴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정보는 은행 직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순간 은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끼리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들이 오갔어요. 그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점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민수 대리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잠깐만요. 사건 당일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오전에 다른 부서에서 할머니의 계좌 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일반적인 업무 확인인 줄 알았는데 김민수 대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오전 11시 30분에 대출팀 박 차장이 할머니 계좌를 조회했어요. 박 차장님이요? 지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박 차장님은 오늘 개인 휴가를 내셨다고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 형사가 즉시 박 차장의 인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 차장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철입니다. 혹시 이 사람과 민철이 관련이 있을까요? 박 형사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생각해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민철이의 형이 은행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은행인지는 몰랐는데 순간 모든 사람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철의 형이 바로 이 은행의 박 차장이었던 거예요. 형제가 짜고 할머니를 노렸던 겁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챕터 7 내부의 적, 그리고 마지막 반전. 은행 내부에 공범이 있다고요? 김민수 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 중에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민철이 할머니의 계좌 정보와 거래 패턴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정보는 은행 직원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박 형사의 말에 은행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시선들이 오갔어요. 그럼 우리 은행에 내부 공범이 있다는 뜻인가요? 지점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은행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테니까요. 수사 중이니까 확실한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 대리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잠깐만요. 사건 당일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오전에 대출팀에서 할머니의 계좌 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일반적인 업무 확인인 줄 알았는데 김민수 대리가 컴퓨터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오전 11시 30분에 대출팀 박 차장이 할머니의 모든 계좌 정보를 조회했어요. 잔고, 거래 내역,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모든 걸 다 봤네요. 박 차장님이요? 지점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 차장은 15년 근속의 베테랑 직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박 차장님은 오늘 개인 휴가를 내셨다고 들었는데 왜 휴가를 내고 이런 조회를 하셨을까요? 바로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박 형사가 즉시 박 차장의 인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박 차장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민철입니다. 박민철. 혹시 이 사람이 민철과 관련이 있을까요? 박 형사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해 보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 민철이의 형이 은행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이름이 민철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혹시 박민철? 맞습니다. 민철이 박민철이라고 형을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지은이가 기억을 되짚어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은행에서 일하는지는 몰랐어요. 순간 모든 사람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철의 형 박민철이 바로 이 은행의 대출팀 차장이었던 거예요. 형제가 내부 정보와 외부 실행을 나눠서 할머니를 노렸던 겁니다. 그럼 형제가 짜고 한 거네요. 지은이가 경악했습니다. 박 형사가 즉시 박 차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없습니다. 아마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은 이미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후 경찰은 박 차장의 집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박 차장의 서재에서 할머니를 포함한 여러 노인들의 개인정보가 정리된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박 형사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AI 음성 변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도 있었고 각종 가족 사칭용 대본들도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박 차장이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박 차장은 2년 전에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봤어요. 그때 대출도 많이 받았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런 범죄를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럼 동생인 민철도 그때부터 함께?
아니요, 민철은 나중에 합류했어요. 박 차장이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동생을 끌어들인 거죠. 박 형사가 수사 결과를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 차장은 은행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산이 많은 노인 고객들을 선별했어요. 그 중에서도 혼자 살거나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분들을 주로 노렸고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내가 타겟이 된 이유는? 할머니께서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계셨고 무엇보다 민철을 통해서 가족 정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박 차장과 민철 외에도 2명의 공범이 더 있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할머니를 감시했던 사람들이죠. 4명이나 되는 조직이었다고요? 김민수 대리가 놀랐습니다. 네. 박 차장이 내부 정보 담당, 민철이 가족 접근 및 정보 수집 담당, 나머지 2명이 현장 감시 및 통제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서 운영했어요. 이후 수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박 차장이 타겟으로 삼은 노인들은 총 12명이었어요. 그중 7명이 이미 피해를 당했고 할머니를 포함해 5명이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만약 할머니 사건이 성공했다면 나머지 4분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김민수 대리의 기지로 막은 것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한 셈이었어요. 그런데 수사가 계속되면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박 차장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진짜 이유였어요. 박 차장은 2년 전에 투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바로 박 차장이었던 거죠. 박 형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한 건가요? 아니요. 더 복잡해요. 박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 차장을 속인 투자 사기범들이 사용한 수법이 바로 이런 가족 사칭 수법이었어요. 박 차장의 어머니를 속여서 노후 자금을 빼앗아간 거죠. 모든 사람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건가요?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였던 박 차장이 그 수법을 배워서 다른 무고한 노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한 거예요. 할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당한 거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속여도 되는 건 아니죠. 지은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박 차장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다른 노인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킨 거예요. 피해의 악순환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3일 후 박 차장과 민철 형제는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박 차장은 인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잡혔고 민철은 부산에서 도주 중에 체포되었어요. 나머지 공범 2명도 모두 검거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아직 한 가지 더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모든 사람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챕터 8 마지막 진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동기.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경찰 수사에서 마지막으로 밝혀진 진실은 모든 사람을 경악시켰습니다. 박 차장과 민철 형제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수사 결과 이들의 진짜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 차장은 2년 전에 투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어요. 그 투자 사기의 피해자가 바로 박 차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한 건가요? 아니요. 더 복잡해요.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 차장을 속인 투자 사기범들이 사용한 수법이 바로 이런 가족 사칭 수법이었어요. 박 차장의 어머니를 속여서 노후 자금을 빼앗아간 거죠. 모든 사람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였던 박 차장이 그 수법을 배워서 다른 노인들에게 똑같이 적용한 거예요.
할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당한 거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속여도 되는 건 아니죠. 지은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박 차장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다른 노인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킨 거예요. 피해의 악순환을 만들어낸 거죠. 이후 수사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박 차장이 타겟으로 삼은 노인들은 모두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외로움을 타는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였죠. 할머니같이 가족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사실 타겟하기 어려워요. 그럼 왜 할머니를? 박 차장이 은행 업무를 하면서 할머니가 큰 금액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욕심이 생긴 거죠. 결국 박 차장과 민철은 며칠 후 검거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박 차장은 자신도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개인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한 푼의 피해도 보지 않았어요. 김민수 대리의 기지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 사건이 할머니에게 남긴 상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할머니가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절대 속이지 않을 거예요. 알아, 우리 지은이는 믿어. 하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럴 수 있구나 싶어서. 김민수 대리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오늘도 할머니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당신 같은 사람도 있고, 우리 지은이도 있고. 엔딩. 사건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 은행을 이용하고 있어요. 김민수 대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아, 지은이 등록금 좀 보내려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도 할머니를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거든요. 할머니, 다음에 이상한 전화 오면 무조건 저한테 먼저 연락해요. 알았어, 우리 지은이. 김민수 대리는 이후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방지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고객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지인의 목소리라고 해도 급하게 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박 차장과 민철은 각각 5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배상 명령도 내려졌고요. 하지만 이들이 훔친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에 대한 신뢰, 그리고 평온한 일상이었죠. 이런 범죄의 진짜 무서운 점은 기술적인 정교함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신뢰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악용하고 그 순수한 감정을 이용해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김민수 대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관심과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하신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칠게요. 세상이 무섭고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사람이 되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김민수 대리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본다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